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5. 환경의 팔계. 첫 번째 개는 절대자, 두 번째 개는 무극. 여기서 무극, 태극, 팔계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 개는 태극, 네 번째 개는 팔계. 환경 상태인 거죠. 다섯 번째 개는 자연과 문명. 여섯 번째 개는 역팔계, 일곱 번째 개는 역태극, 여덟 번째 개는 역무극이 되죠. 왜 역이 붙나요? 원래 무극, 태극, 팔계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뒤에서부터는 태극에서 팔계로 가는 게 아니라 태극에서 무극으로 가죠. 그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역자가 붙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다 설명했죠. 그래요. 현 시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은 팔계와 자연과 문명이며 두 상태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려져 있으며 과거로부터 많은 이들에 의해 옳건 그르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 있는 사회에 대해서, 즉 문명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반면에 절대자, 무극, 태극, 역팔계, 역태극, 역무극과 같은 상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이 역시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과거나 현 시대의 특징일 수도 있죠. 인간들의 특징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지 않는 것, 관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언급할 능력이 없거나 뭐 그렇겠죠. 무극, 태극, 역팔계, 역태극, 역무극과 같은 상태는 현 시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무극 이전에 있었으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선미작용에 의해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그와 같은 상태를 아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섭리에 입각해서 재구성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실제 섭리가 아니더라도 섭리라고 생각되는 이치에 입각해서 재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요. 뭐 태초에 대한 것,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 언급되는 태초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그래요. 관념화돼서 세상에 드러난 것이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한국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한번 회상해보는 거죠. 한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그래요. 한국 정치에 대한 회상은 진리에 이르는 길에 잘 나와 있죠. 진리에 이르는 길 301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1987년 6월 폭동을 악령이 깃든 포퓰리즘의 실현의 시작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1987년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포퓰리즘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1987년 6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악령의 좀비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써니는 1987년 이후부터 한국 정치를 악령의 좀비 시대가 시작되게 한 정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한 말도 나오죠. 대한민국의 2016년 촛불 사태와 2019년 조국 사태에서 공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래요. 조국 사태란 말이 나오죠. 진리에 이르는 길이 언제 쓰여진 글이냐 하면 진리에 이르는 길 2019년 10월부터 쓰여졌죠. 그래서 한 12월 정도 완성이 돼요.
여기에 썼죠. 여기 쓰고 이제 다 죽은 거죠. 그런데 12월 전에 이 조국 사태란 말이 나와요. 이거를 쓸 때 기억에 조국 사태란 말이 없었어요. 글을 쓰다가 뭔가 명칭이 없으니까 명칭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억에는 그냥 귀찮아서 조국 사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명칭도 없고 이래서. 그래서 만약에 2019년 겨울 이전에 조국 사태라는 말이 그래요. 있지 않았다면 원래 조국 사태를 최초로 언급한 이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쓴이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촛불 시위가 있었죠. 2016년 촛불 사태.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정권이 바뀌었죠. 손쉽게 한국에서 좌파를 지향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손쉽게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요. 근데 뭐 시위나 반란으로 권력을 쉽게 잡을 수도 있어요. 역사에서 그런 일은 늘 일어났죠. 그 무엇을 실현해야 되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촛불 시위로 권력을 잡았다. 무엇을 실현해야 됐을까?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유난히 중점을 둔 가치는 공정이었죠. 그리고 그래요. 그 비선 실세로 인한 어떤 반발심이 있었죠. 공정을 중심으로 한 정상 정치를 실현했어야 되겠죠. 잘 읽어야 돼요. 시대에서 요구되는 바를.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교체된 이유는 그러한 것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엉뚱한 걸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실현하려고 했나요? 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했죠. 특히 부동산에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부동산 정책이니 다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한 거죠. 시장을 파괴하고. 그래요. 예전에 얘기했죠. 한국인들은 재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한국 정치라. 한국 정치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87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노태우까지는 윤보선을 제외하고 윤보선 대통령 제외하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우파 정부라 볼 수 있다 했죠. 뭐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니 좌파니. 여기서는 정책을 보고, 집행하는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문제였을까? 물론 이제 너무 과거부터 볼 필요는 없고, 보면 본격적으로 좌파를 지향하는 정책이 나온 거는 노무현 정부 때라고 봐야 되죠.
소득에 대한 좌파 정책 대표적인 게 종부세겠지요. 그리고 이때도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하려고 했죠.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출 규제도 있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심하게 했다고 보면 돼요. 심하게 하는 것보다 시작이 더 어렵겠죠. 대표적으로 좌파 정책을 지향한 게 노무현 정부 때라고 보면 돼요. 또 포퓰리즘도 판을 쳤죠. 수도 옮긴다면서. 전형적인 좌파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는. 좌파가 좌파 정책을 쓰니까 그렇 이상할 건 없겠죠. 그래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정당 그 자체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는 학생 운동을 하면서 좌파 인사들이 많다.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대놓고 좌파 정책을 쓴 거는 노무현 때로 보면 되고, 근데 우파 정당이 또 정권을 잡기도 하죠. 정부를 구성하기도 해요.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이명박 정부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17대 대통령 선거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이 되죠. 압도적으로 승리하죠. 대통합 민주신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으로 볼 수도 있겠죠. 617만 표, 한나라당 이명박은 1100만 표죠. 상대가 안 되죠. 3등은 130만 표, 4등은 70만 표. 다 합쳐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안 되죠. 압도적인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힘이 없었냐? 지금 한국에서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그래요.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18대 국회의원 선거 언제 했나요, 선거? 2008년 4월에 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 했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131석을 얻죠. 통합민주당 66석밖에 얻지 못했어요. 자유선진당 14석, 친박이었는데 6석.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막강한 힘을 지녔고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나요? 우파 정책을 써야 되겠죠. 노무현 때 만들어졌던 좌파 정책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법을 다 폐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폐기를 안 했지요. 나중 가서는 좀 완화시키긴 했지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우파 정책에 입각해서 정부를 꾸려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조금씩 좌파 정책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노무현 때 대놓고 썼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대놓고 썼고, 이명박 대통령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정책을 쓰지 않았다. 그래요. 이때 열망은 뭐였을까요?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 뭐 큰 차이가 없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소득 제도, 재산 제도를 확립해라였겠죠. 압도적으로 이겼던 거죠. 그때도 부동산이 말이 많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래요. 괜히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1987년 6월부터 지금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악령의 좀비 시대인 것이다. 왜 우파 정당도 정권을 잡았는데 왜 오졸이다? 그 악령의 좀비 시대라고 하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요. 다 좌파에 가까운 정책을 썼어요. 조금씩 썼다 하더라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눈에 띄게 쓰기 시작한 게 김영삼 때부터였고, 노무현 때 대놓고 썼고, 이명박 대통령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정책을 쓰지 않았고, 제대로 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렇게 세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좌파는 주로 어떻게 정치를 하나요? 어떻게 권력을 잡나요? 어쨌든 간에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우파 정당에서 우파 정당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사실은 큰 시위가 있었어요. 1년 전에, 대통령 되기 1년 전에.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됐죠. 그래서 한 두 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손쉽게 권력을 잡죠. 탄핵을 하면서 큰 시위가 있었죠. 그래요. 두 번 다 뭐 어떤 경제적인 요인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보면 시위에 기대는 정치를 한 거예요. 손쉽게 권력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는 너무 큰 재미를 봤던 거예요. 대통령 되니까 그냥 1년도 안 돼서 시위를 시작하잖아요. 쫓아내기 위해서. 예정이라고 적어놔서 그런가? 그래, 틀리게 하려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시위를 하면, 근데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왜 시위하냐? 대규모 시위가 하여간 1년 안에 일어나면 총선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요. 그래요. 그래서 좌파를 지향하는 시민단체들은 다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요. 종교단체에도 무슨 좌파가 있는 모양이죠. 시위를 일으키려고 하죠. 시국선언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선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처럼 한다. 그래서 뭐 큰 실수만 없으면 뭐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거는 지금처럼 한다. 뭐 실수 없으면 뭐 그래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뭐 좋은 결과라는 게 뭐 아주 뭐 윤석열 정부가 크게 이긴다 이런 건 아니고 뭐 한 140, 50석은 얻겠죠. 한 150석은 얻겠죠. 뭐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 다 얘기를 했죠. 시대에서 요구하는 바를 해야 된다.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했죠. 우파지향, 좌파지향이 있는데 1639만 표를 얻었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 다 언급했죠. 올바른 소득제도와 재산제도의 확립, 실제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중앙은행도 언급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요. 시장지배시대 제도에 합당한 소득제도와 재산제도를 확립하는 것. 그래야 돼요. 확립하다 보면 시끄럽겠죠. 그런데 시끄러운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이들은 좌파지향하는 단체나 사회 구성원들이겠죠. 그래요. 이 1600만 명을 보고 정치를 하면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또 많은 표가 또 오겠죠. 왜 그런가요? 좌파가 됐다 우파가 됐다 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신분제도, 재산제도와 소득제도를 우파 정당에 합당하게 하면 그래요.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겠죠. 크게 이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당을 편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태극신금도 사실은 2017년부터 쓰여진 거예요. 누구나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잘 돼야 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요. 시대가 요구하는 바 그리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회상해 보았습니다.